자, 핵심 이론 네 번째, 주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철에는 인장 강도가 한 245메가파스칼 이상인 주철인 고급 주철이 있습니다. 자, 이 고급 주철이 있는데 이 고급 주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특히 고급 주철의 대표적인 주철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주철로는 미아나이트 주철이 있는데, 이 미아나이트 주철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징. 자, 이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징은 당금질이 가능하고 흑연의 형상을 미세화하고 연성과 인성이 아주 크다. 두께의 차이에 의한 성질의 변화가 아주 적다라는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징이 있겠고, 이 미아나이트 주철은 어떤 조성들로 인해서 또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3% 탄소, 1.5% 쇳물에 칼슘 실리게이트나 페로실리콘을 접종시켜 미세한 흑연을 균일하게 분포시킨 펄라이트 주철을 우리가 미아나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아나이트 주철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와 또한 이와 같은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징, 이 네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급 주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 흑연 주철이 있습니다. 자, 이 구상 흑연 주철은 강도와 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융 상태의 주철 중에서 마그네슘, 세륨 또는 칼륨 등을 첨가해서 편상 흑연을 구상한 것을 우리가 구상 흑연 주철 또는 노듈러 주철, 덕타일 주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노듈러 주철, 덕타일 주철이라고 하는데, 이 구상흑연 주철은 방금과 같은 이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무슨 주철인가 고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주철 중에 마그네슘, 세륨 또는 칼륨을 넣어서 편상흑연을 구상한 것은 무슨 주철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구상흑연 주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드 주철이 있습니다. 자, 구상흑연 주철처럼 칠드 주철도 보통 주철보다 규소의 함유량을 적게 하고 적당량의 망간을 첨가한 쇳물을 금형 또는 칠드 메탈을 붙여있는 모래형에 주입하여서 필요한 부분만 급냉시켜, 즉 이 필요한 부분만 급냉시켜 표면만 단단히 하고 내부는 회주철이 되도록 하는 주철을 우리가 칠드 주철이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써놓고 이게 무슨 주철인지 맞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핵심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철의 한 종류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저탄소 저규소의 주철을 용이하여 주입하기 전에 이거 페로실리콘 또는 칼슘 실리콘 분말을 첨가하여,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는 미아나이트 주철이구나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2번을 보시면 4-2번도 보면 니켈, 크롬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노듈러 주철 또한 덕타일 주철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서 자동차용 주물이나 주조용 제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자, 정답은 구상 흑연 주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수 주철에 관련된 것들, 특히 미아나이트 주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한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징은 뭐고, 당금질이 가능하다, 흑연의 형상을 미세화했다, 연성과 인성이 아주 크다, 두께의 차이에 의한 성질의 변화가 아주 적다, 이런 다음 중 미아나이트 주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또한 이 구상 흑연 주철은 노듈러 주철이라든지 덕타일 주철이라든지 이런 핵심 키워드가 나온 것들의 정답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 또한 칠드 주철도 마찬가지로 칠드 주철에 관한 핵심 키워드만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근하면 이 주철에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5번 알루미늄 합금 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알루미늄의 성질인데 이 알루미늄의 특징을 놔두고 이것이 무슨 금속인지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비중은 2.7이다. 그 다음에 뭐 주조가 용이하다. 다른 금속과 잘 합금된다. 전연성이 우수하고 전기 열의 양도체이고 내식성이 강하다. 전기 전도율이 구리의 60%이다. 이것은 무슨 금속인가 해서 알루미늄을 찾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한 다음 중 알루미늄의 성질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알루미늄의 성질은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종류에는 뭐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과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이 있는데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또한 알루미늄 합금에서 실루민에서 이제 계량 처리가 있습니다. 계량 처리. 이 계량 처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루민 공정점 부분의 주조 조직은 육각한 모양으로 거칠고 매짐성이 있는데 이 매짐성 있는 조직을 기계적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극소량의 나트륨이나 뭐 플루오르알칼리, 금속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등을 첨가해서 조직을 거칠었던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미세화해서 강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계량 처리라고 합니다. 계량 처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것은 무슨 처리인가 뭐 그런 거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량 처리를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루미늄 합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Y 합금입니다. 자, 이 Y 합금은 뭐냐면 Y 합금의 조성. 자, 이 Y 합금의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구리,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좀 편하게 알구, 니, 마로 암기하시면 돼요. 알구, 니, 마는 Y합금이다. Y합금. 자, 문제에 이런 조성들을 주고 이거는 무슨 알루미늄 합금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구, 니, 마 하면 Y합금이구나 라는 걸 꼭 암기해 주시고 이 Y합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두랄루민입니다. 두랄루민. 자, 두랄루민의 합금 조성을 보시면 알쿠 마망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 여러분들 Y합금하고 두랄루민하고 조성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구 마망 알구 마망. 자,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즉 알루미늄은 가벼우나 강도가 적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에다가 구리, 뭐 마그네슘, 망간 같은 것들을 합금을 해서 가볍지만 단단한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항공기나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적인 게 바로 두랄루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Y합금하고 이 Y합금하고 두랄루민. 자, 이 두랄루민의 조성. 이 조성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에서는 여러분이 알루미늄의 성질, 뭐 비중은 2.7이고 뭐 전기 전도율은 구리의 60% 이상이다. 이런 알루미늄의 성질을 좀 암기해 주시고 또한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무엇들이 있고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암기하셔서 문제가 다음 중 뭐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또한 우리가 계량 처리는 무슨 처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 합금 중에 Y 합금하고 두랄루민하고 조성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구, 니, 마는 Y 합금, 알구, 마, 망은 두랄루민 이런 조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예제 5-1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에서 보자마자 지금 순수 비중이 2.7. 자, 2.7이라고 했죠. 이건 뭐 보는 것도 필요 없이 무조건 비중 2.7이니까 알루미늄이라고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구리하고 이제 뭐 마그네슘이 나오는데 마그네슘이 실용 금속 중 가장 가벼운 금속이거든요. 가장 가볍다. 이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단조용 알루미늄 합금, 뭐 다른 거 문제 필요 없지만 문제에 보면 R, 9, 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R9, 망이니까 두랄륨이 되겠고, Y 합금 같은 경우는 R9, 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성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합격을 꼭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루미늄의 비중은 2.7인데 우리가 비중을 4.5나 아니면 이 4.6 기준으로 4.5나 4.6보다 무거우면 우리가 중금속, 자, 무거울 중 해서 중금속이라고 하고, 가벼우면 우리가 경금속이라고 합니다. 가벼울 경 해서 경금속이라고 하는데, 알루미늄의 비중은 2.7이니까 경금속에 속하겠죠. 그래서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중금속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이론 6번 보겠습니다. 자, 구리의 성질. 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구리도 성질을 조금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구리의 비중은 8.96. 아까 알루미늄의 비중은 2.7 정도 됐죠. 자, 용융점 뭐 이 정도. 그다음 비자성체고 내식성이 철강보다 우수하고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한데 전기 전도율이 열 전도율은 금속 중 은 다음으로 높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선 같은 경우는 구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고 전기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선 안에 보면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전연성이 좋고 결정액자는 면심 입방 결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해당하는 금속은 무엇인가 하는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다음 중 뭐 구리의 성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핵심 예제에 보면 구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문제죠. 구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자, 1번 뭐 전연성이 좋아 가공성이 용이하고, 2번 전기 및 열의 전도성이 우수하고, 4번 뭐 아연, 주석, 니켈, 은 등과 같은 합금이 잘 된다 돼 있는데, 3번에 보시면 화학적 저항력자가 부식이 잘 된다고 돼 있는데, 자, 구리는 화학적 저항력이 커서 철보다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선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제. 자,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중 정도는 꼭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성질들에 대해서 잘 암기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핵심 이론 7번에 보면 황동이 있습니다. 황동. 자, 황동은 우리가 이제 황동하고 청동을 구분되는데, 이제 구리합금이죠. 구리합금. 자, 구리합금인데, 자, 이 구리합금인데 황동의 합금 원소. 자, 황동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구리하고 아연하고 합금한 겁니다. 자,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한 거고, 참고로 이제 청동은 구리의 주석. 큰 의미에서 이제 황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청동이라고 하는데, 황동은 여러분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구리에 비해 주조성, 가공성, 내식성이 좋고 색깔이 아름다운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황동은 73 황동하고 우리가 64 황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황동을 나중에 암기하실 때 이 황동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구리 더하기 아연인데, 이제 당연히 73이죠. 73이니까 구리가 70%. 자, 구리가 70%고 아연이 이제 3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육사항동 있는데, 육사둔 구리가 60%가 되고 아연이 이제 40%가 되는데, 자, 40%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인장 강도가 좋습니다. 여기는 육사항동 그래서 인장 강도가 좋고, 자, 73항동은 연신율이 좋아요. 연신율. 뭐 다음 중 연신율이 좋은 황동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장 강도가 가장 좋은 황동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장 강도가 커지는구나 라고 암기하시고, 73은 연신율, 64는 인장 강도가 크다라는 것들을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73항동은 아연이 30%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연신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64항동은 아연이 40% 함유되어 있고,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고, 우리가 64항동의 다른 말을 우리가 문주 메탈이라고 합니다. 문주 메탈. 자, 그래서 64항동은 문주 메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황동은 불이하고 아연이 합금이고, 대표적인 황동에는 73항동과 64항동이 있는데, 73은 아연이 30% 함유된 것으로서 연신율이 최대가 되고, 자, 64항동 같은 경우는 아연이 40% 함유되어 있고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된다는 거. 또한 64항동은 문주 메탈.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 문주 메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64항동을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황동에 화학적 성질이 있어요. 화학적 성질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다음 중 뭐 황동의 화학적 성질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또한 뭐 다음 중 황동의 화학적 성질, 뭐 자연균열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황동의 화학적 성질을 보시면 탈아연 부식이 있습니다. 탈아연 부식. 자, 황동의 표면 또는 깊은 곳까지 탈아연 되는 현상이죠. 탈아연. 그 다음에 이제 자연균열이 있어요. 자연균열. 잔류 응력에 의해서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인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자연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자연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우리가 사지선다에 보면 도료를 쓰거나, 아니면 뭐 아연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제를 뭐 해서 저온 풀림한다, 뭐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뭐 다른 것을 나오게 해서 방지법이 아닌 것을 해서 찾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고, 자연균열의 방지법은 도료를 도금하거나 아연을 도금하거나, 아니면 뭐 저온 풀림하거나, 이게 방지법이고, 또 하나 탈아연 황동의 화학적 성질의 마지막 것은 바로 고온 탈아연이 되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증발에 의해서 황동 표면은 아연이 탈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고온 탈아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탈아연 부식, 자연균일, 고온 탈아연이 황동의 화학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톤백도 있고요, 납황동도 있는데, 뭐 톤백은 5에서 20% 아연의 황동. 뭐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하시면 뭐 5에서 20% 아연이 황동이 들어갔고, 이제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 편하신 게, 이제 동전하고 메달을 톤백을 이용했구나 해서 문제에서 뭐 동전이나 메달이라는 게 나오면 톤백을 여러분 정답으로 찾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황동이 있습니다. 납황동. 우리가 이제 쾌삭광이라고 있는데, 쾌삭광이라 있는데, 이 쾌삭광, 즉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하고 납을 첨가하는데, 이때에도 이제 황동에 납을 첨가하면 절삭성이 향상되게 되죠. 그래서 납황동은 절삭성이 좀 좋게 되는 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주석황동이 있고, 자, 주석황동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73항동에다가 1%의 주석을 첨가하면 에드메랄드 항동, 그 다음에 64항동에다가 1% 주석을 첨가하면 네이벌 황동,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자, 이제 우리가 황동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황동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이제 황동에는 여러분 여기다 적어놔야죠. 구리하고 이제 아연의 합금이다.
그러면 구리하고 아연의 대표적인 게 이제 73 황동이 있죠. 우리가 73 황동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64 황동이 있는데, 자, 64 황동이 있겠죠. 73 황동, 64 황동 있고, 자, 이 73 황동의 대표적인 성질은 연신율이 좋다라는 거고, 자, 우리 64 황동의 대표적인 것은 인장 강도가 좋습니다. 자, 인장 강도가 좋은데, 이런 73 황동에다가 우리가 1% 주석을 첨가하면 우리가 이게 바로 애드미럴티가 되죠. 애드미럴티 황동이 되고, 육사항동에다가 1% 주석을 첨가하면 바로 얘는 이제 네이버 항동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드미럴티 항동, 네이버 항동.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주석 항동까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델타 메탈, 뭐 양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7-1번. 자, 구리 60%, 아연 40%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얘는 육사황동이구나 라고 꼭 아시겠죠. 육사황동이니까 인장강도가 좋겠고, 육사황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주 메탈이라고 했죠. 문주 메탈. 다른 말로 육사항동을 우리가 문주 메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육사항동이라고 나와줬죠. 육사항동 나와줬고, 주석을 0.75에서 1%인데 뭐 이건 대략 1%니까 여기에 주석을 섞었죠.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사항동에 이 육사항동에 1% 주석을 한 건 바로 네이버 항동이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육사항동이니까 바로 정답은 네이버 항동이 되겠죠. 네이버 항동. 얘는 애드미럴티 항동은 73의 1% 주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핵심 이론 8번을 보면 청동이 나와 있습니다. 청동. 자, 우리 황동은 구리에다가 이제 아연을 첨가한 거라고 하면, 청동은 크게 구리 더하기 이제 주석이 되겠죠. 주석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리의 주석. 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황동이 아닌 구리합금을 청동이라고 하죠. 청동. 자, 청동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포금인데, 여러분들 포금을 암기하실 때는, 자, 포금은 여러분들이 포신 재료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신 재료. 자, 이 포신 재료 용어가 나오면 포금을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 조성들을 암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런 암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포금은 포신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청동을 보면 당연히 청동의 1% 이하의 인을 첨가한 것으로 인청동이라고 합니다. 인청동.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청동은 청동의 12%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을 우리가 알루미늄 청동, 뭐 선반용 추진기 재료에 쓰인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릴륨 청동은 베릴륨을 첨가한 구리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포신. 자, 우리가 포신 재료로는 포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포신 재료에 해당되는 것은 포금이다라는 것들만 좀 암기하시고 핵심 이론 8번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 자, 베릴륨 청동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베릴륨 청동을 보면, 자, 정답은 이제 가공이 쉽게 되고 가격이 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베릴륨 청동은 이제 시호 경화가 있어가지고 구리합금 중 이제 가장 경도가 크고 강도가 크기 때문에 가공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2번에 보면 이제 상식입니다. 청동에 탈산지는 뭐를 첨가했다? 인을 첨가했으니까 인청동이 되겠습니다. 인청동.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금방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핵심 이론 9번 보겠습니다. 9번. 결정 격자의 종류. 우리가 이제 금속의 대표적인 결정 격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심 입방 격자, 면심 입방 격자, 우리 조밀 육방 격자가 있는데, 자, 채심 입방 격자를 우리가 이제 BCC라고 하는데, 채심 입방 격자는 자, 원자수가 이제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자, 두 개가 되는 건 어떻게 두 개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꼭지점에 8개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꼭지점에 이렇게 8개가 있으면, 자, 꼭지점 8분의 1개씩 8개니까 이게 1개가 되겠고, 이 가운데 1개가 있으니까 원자수는 이게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의 배수는 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심입방 격자는 원자수가, 자, 이게 면심입방 격자인데, 면심입방 격자는 원자수가 4개가 되겠죠. 자, 이 꼭지점에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분의 1개씩 있겠죠. 2분의 1개씩. 자, 2분의 1개씩이 6개 있으니까 총 원자수는 4개가 되겠고, 배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밀육방 격자는 원자수가 6개, 배수가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구조의 원자수는 몇 개고 배수가 몇 개인지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여러분들 결정구조 금속의 원소가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다음 중 면심 입방 구조의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면심 입방 격자입니다. FCC. 자, 면심 입방 격자는 대부분 전연성이 좋은 금속이 속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루미늄, 뭐 예를 들어 구리, 그 다음에 뭐 칼슘, 금 이런 것들, 니켈 이런 것들이 면심 입방 구조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이제 조밀 육방 격자는 마그네슘이 조밀 육방 격자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예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예제, 면심 입방 격자 구조로서 전연성이 우수한 금속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전연성이, 그러니까 면심 입방 격자는 전연성이 좋습니다. 전연성이. 자, 전연성이 우수한데, 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금, 알루미늄, 구리.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핵심 이론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아까 이제 금속의 비중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비중에 대해서 좀 암기하셔야지만 문제의 비중이 나왔을 때 그 금속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금속을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구리 같은 경우는 8.96. 자, 니켈 같은 경우는 8.95. 자, 납 무겁죠. 11.34.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겠고, 그 다음에 용융 온도 쪽에서는 가장 높은 게 바로 텅스텐이 되겠습니다. 3410도. 용융 온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텅스턴은 뭐 초경합금이라든지 공구 재료에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의 용융 온도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를 아까 이제 비중 4.5나 4.6을 기준으로 경금속과 중금속으로 나눈다는 건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10-1번. 다음 금속 중 비중이 가장 큰 금속은 무엇인가요? 자, 비중이 큰 것은 무겁다는 거죠. 무겁다 보니까 우리가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 할 때 납 벨트를 차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 납이 되겠죠. 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용융 온도가 3400. 자, 용융 온도. 용융 온도라는 것은 물체가 녹는 온도인데, 이 용융 온도가 3400 정도로 고용융점을 가진 것은 바로 텅스텐이 되죠.
자, 이 텅스텐이 되니까 뭐 전구의 필라멘트, 예를 들어 뭐 전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죠. 필라멘트. 이때 사용되는 금속 재료 우리가 텅스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텅스텐이 용융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11번에 보면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엌에서 어머님들이 뭐 음식을 하거나 뭐 냄비를 사용하거나 하는 금속 재료를 대부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테인리스 강은 금속의 부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식에 잘 견디는 금속을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식강이죠, 내식강. 내식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부엌에서 쓰는 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식에 잘 견디는 것을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테인리스 강의 개요보다는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상 종류, 예를 들어 다음 중 스테인리스 강 조직상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 강하고 오스트네리아 스테인리스 강, 마텐자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있는데, 여러분 첫 자를 꼭 암기하세요. 페오마. 예를 들어 다음 중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상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사지선다용에서 3개 주고 예를 들어 뭐 시멘타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상 종류 꼭 암기해 주시고, 자, 이런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적인 스테인리스 강이 바로 18-8형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자, 18-8형 스테인리스 강. 자, 크롬 18%, 니켈 8%. 자, 근데 이 18-8형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상 분류는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고크롬, 고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스테인리스 강을 조직상 분류한 것 중 틀린 거. 자, 조직상 분류는 앞자만 외워서 페, 오, 마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페, 오, 마 해서 뭐 3번 시멘타이트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테나에게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적인 게 18-8형 스테인리스 강이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이론 12번. 자, 합성수지를 보겠습니다. 합성수지는 이제 대표적인 합성수지는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자, 이 플라스틱인데 이 합성수지의 특징 하면 여러분들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이구나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특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녹이 쓸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다음 중 뭐 합성수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열에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은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이구나, 그럼 플라스틱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수지의 종류는 열가속성 수지하고 열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이 열가속성 수지하고 열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열가속성 수지는 뭐냐면 가열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성형한 후 냉각하면 경화가 되는데, 이것을 재가열하면 원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열가속성 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경화성 수지는 뭐냐면 열경화성 수지는 재가열해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죠. 즉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의들에 대해서 좀 아시고, 문제는 다음 중 열가속성 수지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열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열가속성 수지는 자, 폴리에틸렌, 아크릴, 염화비닐, 폴리스테리렌 수지, 이렇게 한쪽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는 것도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2-1번을 한번 보면, 자, 합성수지의 공통된 성질 중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나왔으면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이구나, 플라스틱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단단하고 열에 강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틀린 거겠죠. 자, 그 다음 12-2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자,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열 경화성 수지. 자, 아크릴 수지 같은 경우는 열 경화성이 아니라 열 가소성이 되겠죠. 열 가소성.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여러분 한쪽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13번 청열 취성과 적열 취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성이라는 것은 잘 깨지는 성질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적열 취성은 뭐냐면 고온에서 물체가 빨갛게 되어서 깨지는 것을 우리가 적열 취성이라고 하는데, 적열 취성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열 취성의 원인은 황이고,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망간을 첨가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고, 청열 취성은 뭐 강이 200에서 300도씨로 가열하면 강도가 최대로 되고 연신율이 줄어들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청열 취성이라고 하는데, 이 청열 취성의 원인은 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탄소 강에 어떤 원소가 함유되면 강도, 연신율, 충격치를 감소시켜. 자,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청열 취성의 원인이 되는 것. 자, 청열 취성의 원인이 되는 것은 황이죠, 황. 또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청열 취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망간이 되겠죠, 망간. 자, 망간. 그 다음에 이제 13-2번 문제를 보시면, 탄소강이 200에서 300도씨 온도에서 취성이 발생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제 청열 취성이 되겠죠. 청열 취성. 자, 그래서 청열 취성의 원인은 인이 되겠고, 적열 취성의 원인은 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핵심 이론 14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금속에다가 다른 원소를 첨가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목적의 금속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합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금은 원소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니켈은 강인성하고 내마밀성을 증가시키고, 방금 말한 뭐 망간은 강도, 경도, 내마밀성을 증가시키지만 적열취성을 방지하고, 망간 같은 경우 적열취성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뜨임취성을 방지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예를 들어 뭐 텅스텐 같은 경우는 용융 온도가 높으니까, 텅스텐 용융 온도 아까 3410도 정도 됐습니다. 용융 온도가 높으니까 뭐 고온 강도가 경도가 증가하고, 이런 합금 원소의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암기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암기하시면 금방 머릿속에 여러분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핵심 예제 봅니다. 특수강에 첨가되는 합금 원소의 특성을 나타낸 것 중 틀린 것은? 자, 니켈, 내식성 및 내산성을 증가하고, 코발트, 보통 구리와 함께 사용되며 고온 강도 및 고온 경도를 저하시킨다. 자, 저하시키면 안 되겠죠. 고온 경도를 저하시키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이겠죠. 고온 경도를, 우리가 고온 경도, 자, 고온 경도는 무슨 말이냐면, 자, 고온 경도, 자, 이렇게 선반에서 공작물이 회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바이트를 갖다가 대면서, 이제 우리가 바이트를 갖다가 대면서 절사하게 될 건데,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절삭류를 뿌리지만, 이 공구 팁 끝에 그 고온, 즉 마찰에 열이 발생해도 그 치핑이라든지 이런 공구 마모가 생기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강도를 유지하고 경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경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고온 경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합금들을 해서 그 고온 경도를 높여야 되는데, 도리어 합금해서 고온 경도를 저하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15번 보겠습니다. 자, 금속 재료의 성질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계적 성질,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뭐 재료의 가공성 등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면, 자, 기계적 성질은 기계적으로 관련된 거. 예를 들어, 뭐, 강도, 뭐, 재료에 이렇게 힘이 됐을 때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정도를 우리가 강도로 하고, 자, 경도는 이제 단단한 정도를 우리가 경도로 하죠. 그래서, 뭐, 현존하는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뭐, 다이아몬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재료의 단단한 정도를 우리가 경도로 합니다. 이 경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비커스 경도계, 로겔 경도계, 뭐 떨어뜨리는 쇼어 경도계, 뭐 그런 경도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은 잘 깨지는 성질, 즉 취성의 반대인 말인데요. 충격이 작용했을 때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성질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취성은 뭐냐면 잘 깨지는 성질. 자, 인성과 또 반대가 되겠죠. 인성하고. 잘 깨지는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성은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 은, 뭐 이렇게 쭉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연성은 가늘게 늘어나는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전성은 넓게 퍼지는 성질을 우리가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전연성이라고 하죠. 전연성. 그 다음에 이제 가공경화가 있어요. 가공경. 자, 가공경화는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가 커지면서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이 감소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쉬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이제 단단해지면서 연신율, 여기 늘어나는 성질과 단면 수축률이 감소되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공경화라고 합니다. 즉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 등이 커지면서 연신율, 단면 수축률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가공경화라고 합니다. 자, 방금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고, 이제 물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은 아까 나왔던 비중. 참고로 비중이 2.7인 것은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 되겠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용융점. 고체가 이제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액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우리가 용융점이라고 하는데, 이 용융점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 나왔던 게 텅스텐의 용융점은 한 3410도. 용융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공구 재료에 많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기 전도율,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우리가 전기 전도율을 하는데, 뭐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전기 전도율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 물질에 잘 붙냐 안 붙냐. 그래서 서로 이제 강하게 N극과 S극이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잡아당기는 성질을 우리가 상자성체, 그 다음에 서로 잡아당기지 않는 금속을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이 있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부식이라든지, 그 다음 이제 내식성이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부식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녹이 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부식이라고 하고, 또한 이런 금속 부식에 대한 저항력, 즉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내식성. 그래서 뭐 아까 내식성이 좋은 것은 스테인리스 강 등이 있겠고, 이런 내식성은 자, 그 이온화 경향이 큰, 좀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일수록 화합물이 되기 쉬워 부식이 잘 된다 라는 것들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료의 가공성이 있습니다. 재료의 가공성. 이제 주조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 틀, 금형 틀에 우리가 붕어빵 뭐 반죽을 넣어가지고 그 반죽이 구석구석 붕어빵 틀에 들어가서 나중에 붕어빵 모양의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금이나 금속을 녹여서 그걸 주물로 만들어서 나중에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주조성이라고 하고, 자, 소성 가공성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소성하고 이제 탄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철사를 이제 구부렸다가 딱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이제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하지만 어느 정도 힘을 더 세게 가하면 이제 철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그때부터의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가공법이 소성 가공법입니다. 이 소성 가공법이죠. 즉 절삭 가공하고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소성 가공에 이제 아변이라고 있습니다. 자, 소성 가공에 이제 아변이라고 있는데, 자, 아변은 이렇게 두 개의 뭐 두 개든 여러 개든 이렇게 놀러가 돌아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품이 이렇게 있겠죠. 제품을 이렇게 해서 제품을 이제 이 아변 놀러에 밀어 넣으면 제품이 이렇게 납작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져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성 가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단조성, 아변성, 프레스 성형이 있는데 이런 가공들을 소성 가공법을 이용해 사용한 것들이 소성 가공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삭성이 있고 뭐 접합성이 있는데 접합성은 여러분 이제 뭐 용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납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물체가 변형에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는 성질로, 자, 인성에 반대되는 성질. 자, 인성에 반대되는 성질. 이 단어만 여러분 아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인성에 반대되는 것은 취성이 되겠죠. 취성, 잘 깨지고 부서지는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6번 기능성 금속 재료입니다. 기능성 금속 재료. 자, 이제 금속 복합 재료가 있고,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바로 형상 기억학급입니다. 형상 기억학급. 자, 열을 가했을 때 변형 전에 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형상 기억학급이라고 하는데, 자, 형상 기억학급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텐자이트 변태를 이용한 초탄성 재료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텐자이트 변태를 한다. 자, 형상 기억학급은 마텐자이트 변태를 한다. 열을 가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그 여자분들이 차는 브레이저가 있겠죠. 이런 브레이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와이어. 자, 우리가 와이어가 들어있는데 이런 와이어를 예를 들어 뭐 세탁기나 이런 거에 이제 뭐 세탁을 했을 때 와이어가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 구부러졌을 때 와이어가 이제 체온을 만나면, 체온이죠. 이 체온을 만나면, 자, 즉 여기 보면 다시 열을 가하면 이것처럼 체온을 만나면 이 변형 전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형상 기억학급입니다. 그때 이용하는 것들이 마텐자이트 변태가 되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형상 기억학급의 종류에는 니트롤, 뭐 니티탄과 함께 구리 알루미늄 니켈계, 니켈 티탄 구리계, 니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형상 기억학급은 마텐자이트 변태를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진 재료입니다. 재진 재료. 자, 재진 재료는 공진, 진폭, 진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재료가 재진 재료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진 재료, 진동을 방지해주는 거, 흡음 재료, 소음 대책, 뭐 소음을 방지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음 재료는 공기압 진동의 전파를 차단시키는 재료라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자, 이제 비정질 합금이 있습니다. 자, 비정질 합금, 원자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를 우리가 비정질 합금이라고 하는데, 자, 비정질 합금의 제조 방법은 뭐 기체금냉, 액체금냉, 금속 이온 등이 있으니까 요것도 조금 잘 나오니까 암기해 주십시오. 기체, 액체, 금속. 당연히 비정질 합금의 제조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초전도 합금입니다. 자, 초전도 현상이란 어떤 종류의 금속에서는 일정 온도에서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데, 전기 저항이 0이 될 리가 없는데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초전도 합금이라고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전기 저항이 0이라고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아, 이게 초전도 합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자성 재료는 말 그대로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우리가 자성 재료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재료를 상온에서 다른 형상으로 변형시킨 후, 자,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는 온도. 자, 원래 모양으로 회복되는 온도로 가열하면 원래 모양, 자,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당연히 형상 기억학금이겠죠.
자, 초전도에는 반드 밑에 문제 나오지만 얘는 전기 저항이 0이다. 전기 저항이 0이다. 자, 초전도 현상이 되겠죠. 초전도 현상, 전기 저항이 0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특수 목적용 합금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쾌삭강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쾌삭강. 자, 쾌삭강. 자, 쾌삭강은 절삭, 즉 절삭이 잘 되게끔 합금한 강을 우리가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쾌삭강. 자, 그래서 쾌삭강은 특징이 있는데 쾌삭강의 특징을 보면 피삭성, 즉 절삭이 잘 되는 절삭이 되는 성질을 높인 거고, 그러니까 공구 수명도 길게 되고 칩 처리 능률도 높여지고 그 다음에 정밀도와 표면 거칠도 향상되고, 그래서 이런 쾌삭강을 만들기 위해서 황하고 납이나 흑연을 첨가한다는 것들. 그래서 쾌삭강의 대표적인 쾌삭강이 바로 여러분들 황쾌삭강하고 납쾌삭강이 있습니다. 황쾌삭강하고 납쾌삭강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탄소강, 뭐 정밀나사 작은 부품용에 쓰이고 뭐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보다 쾌삭강에 첨가한 온수는 황하고 납이 있구나. 그래서 황쾌삭강하고 납쾌삭강이 있다라는 거. 절삭성을 향상시키는 쾌삭강에 첨가하는 원소는 황하고 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스프링강이 있습니다. 스프링강은 뭐 탄성 한도와 항복점을 높고 뭐 충격이나 반복 응력에 잘 견뎌낼 수 있는 성질이 필요한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베어링강. 자, 베어링강은 다음 중 뭐 베어링강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베어링을 어디다 쓰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구비 조건에 대해서 금방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하중에 견뎌야 되니까 경도와 인성, 내압력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베어링이 마찰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찰 개수는 작아야 되고, 이걸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꼬았네요. 마찰 개수가 커야 된다. 뭐 컨이 커야 된다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비열 및 열 전도율이 커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 많이 회전하니까 열을 빨리 전도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고, 뭐 주저성과 내식성이 우수하고, 소착에 대한 저항력이 커요. 소착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이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이 구비 조건을 암기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찰 개수가 작아야 됩니다.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심 재료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불변강이 중요합니다. 불변강. 자, 말 그대로, 자, 변하지 않는다. 자,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재료가 뭐 열팽창 개수나 탄성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온도가 너무 따뜻하면 열팽창 개수가 커져가지고 막 길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불변강이 아니에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원래 상태로 있는 것들, 온도에 따라 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고 특성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변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 불변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 불변강의 종류는 크게 이제 인바하고 엘린바가 있어요. 엘린바. 자, 이 인바하고 엘린바가 불변강이구나. 불변강은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 개수나 탄성 개수 등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변강이라고 하는데, 이 불변강의 대표적인 게 인바하고 엘린바가 있다. 자, 인바도 있지만 또 인바에 슈퍼라는 걸 붙어서 슈퍼인바, 초인바, 또 엘린바도 슈퍼 엘린바, 뭐 초 엘린바 이렇게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줄자, 표준자, 시계축.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따뜻한 엄청나게 더운 아프리카 가서 줄자를 쟀더니 줄자 그 길이하고, 추운 뭐 남극이나 이런 데 가서 줄자를 쟀더니 그 길이하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줄자, 표준자, 시계축, 지진계 및 정밀기계의 주요 재료, 측정기 이런 데에는 불변강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변강은 무엇이고, 불변강의 종류에는 인바하고 엘린바가 있고, 이런 인바하고 엘린바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17-1번. 강을 절삭할 때 쇠밥, 칩이죠.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황납 나왔습니다. 자, 황납, 피삭성, 특수 원소를 첨가하는 건 당연히 쾌삭강이 되겠죠. 자, 쾌삭강이고, 자, 스테인리스 강은 내식성, 부식이 잘 안 되는 우리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황하고 납을 첨가하는 것은 우리가 쾌삭강이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불변강이 나왔습니다. 불변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위에 보시면 불변강의 종류는 인바하고 엘린바가 두 가지였어요. 하지만 좀 보시면, 자, 인바, 자, 엘린바, 여기 보시면 이제 코 엘린바라고 있어요. 또한 코 인바도 있고, 슈퍼 인바도 있고, 슈퍼 엘린바도 있어요. 그래서 불변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베어링강이 되겠죠. 베어링강. 4번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18번 금속의 재결정이 있습니다. 자, 재결정인데 재결정은 여러분들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재결정 온도예요. 재결정 온도. 1시간에 100% 재결정이 끝나는 온도를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결정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은 무엇이고 재결정 온도가 높아지는 조건은 무엇이고, 이걸 조금 이제 나오는데, 재결정 온도의 변에서 나오는데, 한쪽만 좀 암기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재결정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 이렇게 높아지는 조건 해서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외우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여기다 이제 가공도만 쓰고, 가공도가 클수록, 여기는 이제 작을수록 낮아지는 조건, 높아지는 조건, 이렇게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결정 입자. 결정 입자가 이제 미세할수록, 클수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탭을 하나 만드셔서 이제 이렇게 가열 시간. 가열 시간은 재결정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은 길수록. 자, 길다. 그 다음에 짧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이제 고순도.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금속의 재결정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서 나옵니다. 맞는 것은. 자, 맞는 것은. 자, 가열 시간이 길수록. 자, 가열 시간이 길수록 낮아진다. 낮아진다. 자, 이게 일단 정답이고. 그 다음에 가공도가 작을수록. 가공도가 작을수록 높다. 그 다음에 결정입자 크기가 클수록, 결정입자 크기가 클수록 높다. 그 다음에 납보다 구리가 높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론 19번 철강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철강 재료는 우리가 이제 순철이 있겠고, 강이 있겠고, 주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탄소량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줄을 하나 쳐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줄을 하나 쳐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줄을 하나 치고, 자, 이제 이게 0%겠죠? 0%에서 뭐 여기 0.02, 그 다음에 여기에 2.11, 그다음 여기 이제 6.67 해서 여기는 이제 순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강. 2.11% 넘어가면 주철이구나. 탄소량입니다. 탄소량.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나눕니다. 이제 공석강, 이제 과공석강, 그 다음에 뭐 이제 공석강, 아공석강.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량에 따라서 순철, 강, 주철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2.11%가 좀 중요합니다. 2.11%. 탄소가 2.11% 넘어가면 주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 재료의 설명 쭉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원소는 당연히 탄소가 되겠죠. 탄소. 자, 탄소가 되겠고, 탄소는 뭐 공석강, 아공석강, 가공석강으로 분류되는데,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탄소강의 성질이 좀 중요합니다. 자, 탄소강의 성질.
자,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앞에서 배웠던 물리적 성질하고 기계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탄소량이 증가할 때 비열, 전기저항, 보자력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강도, 경도도 증가하고 비중, 선팽창 개수, 내식성은 감소하고 인성하고 충격각은 감소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가 많이 증가할수록 뭐 비열, 전기저항, 강도와 경도는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성하고 충격각은 감소하다. 예를 들어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탄소량이 증가하면 이 강까지는 그래도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데 2.11% 넘어가면 주철은 강보다 인장 강도가 낮기 때문에 주철로 가면 갈수록 인장 강도는 감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물리적 성질하고 기계적 성질 암기해 주시고 자 이제 탄소강의 변태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아공석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줄 치셔서 암기하시면 편해요. 자 이제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시고 여기다가 줄을 한번 쳐보시면 여기가 이제 탄소량이 0% 아까 여기가 이제 0.02%가 되겠죠. 0.02% 여기가 이제 2.11% 여기가 6.67%가 되는데 자 이제 여기는 순철이 되겠죠. 순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철이 될 겁니다. 주철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0.77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0.77 0.77%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아공석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이제 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공석강.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과공석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아공석강은 0.0에서 0.77%의 탄소를 함유한 것이고 자, 얘는 이제 페라이트하고 펄라이트 혼합 조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그림 그려서 암기하시면 되냐면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을 찍어서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 자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이 페라이트가 됩니다. 자 페라이트가 되고 자 이쪽이 이제 펄라이트가 될 거예요. 펄라이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멘타이트가 되죠. 페라이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아공석강 부분, 즉 이 아공석강 부분에는 이 페라이트하고 펄라이트의 혼합 조직이 되겠죠. 그리고 점점 펄라이트 양이 증가하겠고. 자, 그러다가 0.77%, 즉 0.77%는 공석강.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탄소량이 많아질수록 펄라이트 양이 증가하여 강도와 인장 강도는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펄라이트 양이 증가하면서 강도하고 인장 강도는 증가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 0.77%의 공석강이 되게 되면 자, 페라이트는 없고 100% 펄라이트가 됩니다. 자, 100% 펄라이트가 되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0.7% 탄소 함유량이 됐는데 자,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동시에 석출되는 공석 반응이죠. 공석 반응. 자, 공석 반응으로 일으키는 펄라이트 변태. 즉 100% 펄라이트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가장 큰 탄소강이 되죠. 인장 강도가 가장 크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암기하시면 머릿속에
여러분 장기 기억에 기억할 수 있게 좋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가장 큰 강이다. 그래서 이 상태, 즉 파란색으로 다른 색깔로 그려보면 이렇게, 즉 여기 100% 펄라이트 조직은 인장 강도가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석강이 되겠고, 자 이제 과공석강으로 갈수록 과공석강은 시멘타이트하고 펄라이트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펄라이트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장 강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과공석강은 0.77에 2.12 탄소 함유한 강이고,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 혼합 조직이고,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그러나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매짐 성질이 증가해 깨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강보다 주철이 깨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탈산 정도에 따라 강계를 분류하면, 이제 여러분 이건 제목만 좀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중 탈산 정도에 따라 강계 분류가 아닌 것은 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 자, 탈산 정도에 따라 강계를 분류하면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 자, 문제를 보시면, 자, FE3 상태도에 강한 강의 분류에서 탄소 함유량이 0.218에서 0.77. 자, 이것만 봐도 문제는 공석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을 써서 아공석강, 공석강, 과공석강을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공석강의 조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과공석강의 조직은 무엇인지도 여러분 그림 그려서 암기하시면 금방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료의 시험과 검사에서 보면 기계적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파괴 시험인데 기계적 시험 방법은, 자, 인장 시험이 있어요. 인장 시험. 자, 인장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장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신율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연신율 구하는 공식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압축 시험이 있겠습니다. 압축 시험. 그 다음에 굽힘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정도를 알아보는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경도 시험. 자, 경도 시험의 종류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 브리넬 경도 시험과, 그 다음에 루크엘 경도 시험, 그 다음에 비커스 경도 시험, 그 다음에 쇼 경도 시험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압입자로 눌러서 하는데, 쇼 경도는,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제품이 이렇게 있다가 치면, 자, 이제 구슬을 여기에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리고 올라간 이 반발 높이를 가지고 이 재료의 경도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쇼어 경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도 시험에는 비커스, 루크엘, 그 다음에 쇼어 경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격시험. 자, 충격시험은 재료에 충격을 줘서 저항력을 알아보는 시험인데, 대표적인 충격시험은 샤르피 충격시험하고 아이조드 충격시험이 있습니다. 샤르피 충격시험, 아이조드 충격시험. 이게 충격시험의 대표적인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까지 말한 것들은 파괴 시험이고, 이제 파괴하지 않고 시험하는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자기 탐상 시험, 와전류 침투 탐상.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음 중 비파괴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예를 들어 뭐 경도 시험이라든지 인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침투 탐상 과정입니다. 뭐 예비 세척, 침투 처리, 세척 처리, 현상 처리라는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조직 시험에는 매크로 조직 시험과 현미경 조직 시험이 있는데, 매크로 조직 시험의 4가지. 자, 파단면, 매크로 조직, 설퍼 프린트, 매크로 부식 방법. 4가지 있다라는 것을 좀 암기해 두시고, 자, 이제 그 밖에 뭐 시험 방법에는 뭐 불꽃 시험, 표면 경화증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경화증,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경도시험, 매크로 조직시험, 화학분석시험, 그다음에 현미경 조직시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신율을 구하는 겁니다. 연신율. 자, 연신율. 길이가 50mm인 표준 시험편으로 자, 인장 시험하여 늘어나는 길이가 65mm였다. 이 시험편의 연신율은 무엇인가? 자, 연신율 공식을 보시면 자, 얘는 자, L0는 처음 길이에서 인장 시험하고 늘어난 길이가 L1입니다. 그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주고 연신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길이가 시험편이 50mm니까 50mm, 인장 시험에서 늘어난 길이가 65mm, 처음 길이가 50이니까 곱하기 100, 그래서 50분의 15가 되겠죠. 곱하기 100은 자 30%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길이분의 나중 길이를 처음 길이로 빼서 연신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연신율이 나오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